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당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통화 녹취가 든 진짜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넘긴 정황을 MBN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 처남을 압수수색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꼽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돼 전투 중 부상당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모든 동료가 전사했다며 전후 시체 밑에서 숨어 생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직접 신고한 아들은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명태균 씨 수사와 관련된 단독 보도로 뉴스7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의 처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 씨가 지난 9월 말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한 뒤 언론에 그런 정도는 2,000장쯤 되며 중요한 대화만 골라도 200개나 넘을 것이라고, 또한 내 변호사는 휴대전화라고 했었는데 검찰 수사가 조여오자 아버지 묘지에 묻어둔 넉 대의 휴대전화 증거 싹 다 불지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처남 사무실의 증거를 은닉한 것은 아닌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 소식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검찰은 어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에 명 씨의 처남인 A 씨가 일하는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지난 9월 24일 A 씨에게 휴대전화 등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명 씨가 A 씨에게 휴대전화 등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압수수색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해당 휴대전화를 파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명 씨는 지난 9월 30일 첫 검찰 압수수색 당시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가져간 건 없어요. 내가 올린 거는 다 검찰에서 갖고 있는. 이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 윤 대통령과 대화한 녹취 등 진짜 휴대전화는 따로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명 씨는 부친의 산소에 묻어둔 휴대전화를 불태우러 간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명태균 씨는 가만히 있다가 왜 9월 24일에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넘긴 걸까요? 이른바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이 폭로되고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명 씨가 휴대전화를 건네고 일주일 뒤에야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한 거니까 당연히 중요한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거죠. 이어서 우정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9월 19일 뉴스토마토에서 이른바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이 처음 보도됩니다. 사모하고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라대. 그 다음 날인 9월 20일부터는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를 명태균 씨에게 줬다는 정황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본격 수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이 시기입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에게 6천여만 원을 건넨 단서를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세비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올 무렵입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24일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같은 날 명 씨가 처남 A 씨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게 MB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보도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명 씨가 증거인멸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로부터 엿새가 지난 9월 30일이 돼서야 검찰이 첫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처남에게 넘긴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명 씨와 A 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최대 쟁점은 단연 어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녹취 문제였죠. 민주당은 해당 녹취를 감사 내내 다시 재생시키며 공세를 퍼부었는데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는 통화 내용이다. 대통령이 경선 이후 명 씨와 통화를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대선 경선 이후 연락이 없었다는 대통령실 최초 해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적어도 경선 이후에 통화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게 맞겠죠? 경선 이후에는 대통령 문자 주고받지 않았다, 통화한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잘못된 발표였다며 대통령실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언쟁이 오갔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에서 확실치 않은 내용을 왜 브리핑합니까? 아니 브리핑을 해야죠. 국민적인 의혹을 자꾸 제기하시니까. 잘 몰라도 브리핑한다. 아닙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공천 개입이 아닌 단순한 덕담이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다. 근데 당의 반응은 어땠다. 아니 그냥 덕담 좋은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선거 때 여러 사람 도와준 사람들이 얘기하면 민원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 챙겨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덕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녹취 의혹을 민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녹취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국회 운영위는 국감에 나오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야당 주도로 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1일 법사위에서 사상 첫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이후 두 번째죠. 대통령이 무식하다는 야당 발언에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고 여당은 11월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앞두고 권력 찬탈을 위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는 김건희 여사 출석을 둘러싼 여야 고성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조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 여사를 포함해 대통령실 관계자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이 상정되자 여당은 모욕주기 정치쇼라고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만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강행해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무식하다는 야당 의원 발언에 충돌은 극에 달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식하면 보좌진도 다 이렇게 무식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꼭 무식한 오빠, 철없는 오빠 해야겠습니까? 자,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무식한지 무식하지 않은지. 결국 동행명령장은 발부됐고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쇼라고도 말하지만 쇼는 즐겁기라도 하지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김건희 여사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인사들은 국감장에 나와서 국민의힘은 정권 찬탈을 위한 것이라며 야당 공세에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플랜을 가동시키면서 권력 찬탈을 지금 꿈꾸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졌는데요. 민주당은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하며 장외투쟁으로 탄핵 여론을 끌고 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대통령에게 딱 임기 2년만 채우고 개원 후에 내려오시라고 했다. 5년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없기 때문이다. 등등 명태균 씨의 입에서 상상도 못할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실제로 19%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 선이 무너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이번 주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19%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도 72%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7개월째 20%대에 갇혀있던 지지율이 이제는 10%대로 떨어진 겁니다.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낮은 18%를 기록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많았고 경제와 민생, 소통 미흡 등이 꼽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 주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을 출범하고 오는 10일인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전면적인 쇄신 요구가 터져나오면서 대통령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대통령실 취재하는 이기종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임기 후 최저치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공개됐던 녹취 내용 있잖아요. 혹시 그게 공개가 반영이 된 겁니까? 네, 갤럽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사흘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오전에 녹취가 공개됐으니 일부는 반영된 셈입니다. 추이를 봐야겠지만 다음 주 조사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19%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는 10일은 임기 반환점인데요.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비슷한 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은 34%, 이명박 전 대통령 49%, 박근혜 전 대통령 36%, 문재인 전 대통령 45%를 기록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눈에 띄는 게 특히 대구, 경북 이쪽 지지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선 때 윤 대통령이 7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보수의 텃밭입니다. 표본이 작기는 하지만 18%의 지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지난주 26%에서 8%포인트 떨어진 건데요. 전국 지지율에서 심리적 방어선으로 여겨졌던 20%가 깨진 것만큼이나 여권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 여론의 흐름을 대통령실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겨낼, 타개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대통령실은 원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제2부속실 출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제2부속실 출범 때는 여사의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달 말쯤에는 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수순이었습니다. 이번 달 중순의 외교 일정,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걸 두루 고려한 겁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5일, 징역 3년을 구형한 위증교사 혐의는 오는 25일에 1심 선고 공판이 내려집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라는 엄중한 안보 정세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운영위에 이어서 내일 대규모 장애 집회 등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여론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입장 발표의 시점과 형식, 내용 등을 모두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같은 걸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밝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정리된 말씀을 국민들께 소상히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 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억에 의존한 해명을 한 상황에서 추가 녹취가 공개될 가능성은 부담이죠. 보여주기식 인적 쇄신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윤 대통령이 이번엔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에도 임기 반환점을 맞은 인사 가능성에 대해 인사는 인사 요인이 생겼을 때 적임자를 찾아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차기 대선은 없다면서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째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대응했다가 민주당이 또 녹취를 공개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친한계 사이에선 뭘 알아야 방어도 할 게 아니냐며 불만도 큽니다. 방어에 나섰다가 또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튀어나오면 당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라면서요. 하지만 친윤계는 정부 공세를 위해서 민주당이 계획적으로 폭로한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명태균 씨 녹취와 관련한 여당의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명 씨 녹취와 탄핵을 연계하려는 상황에서 섣부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으로서 대통령실 해명에 힘을 실어야 하지만 동시에 민심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당내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은 겁니다. 친윤계는 법적 문제에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전체 정황을 또 정확히 이야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친윤계 한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폭로한 것이라며 진위가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이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한계는 민심의 중심을 둔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은 방어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이걸 쳤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가 튀어나오면 당도 함께 무너져 내릴 거 아니에요. 쟤들도 거짓말쟁이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당이 나서 녹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대응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첫 장외 집회를 앞두고 대여 투쟁의 동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 바로 비상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야권에선 탄핵에 이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논의도 본격화됐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전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통과시킨 뒤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선을 하자고요. 그럼 윤 대통령의 임기는 1년이 줄어들게 됩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 국정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소속 의원 전원과 지역위원장들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나라 국정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첫 장외투쟁과 이번 달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등 국회 안팎의 투쟁을 병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당내 4선 중진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통화 녹취의 파장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겁니다.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 추진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역풍 가능성과 절차가 더딘 탄핵보다 개헌이 현실적 대책이라는 주장인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당선 무효형 확정 전 조기 대선을 하려는 꼼수라고 맞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달 안으로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야권의 전방위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책 장사 그만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네, 바로 민주당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책방을 운영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한 말입니다.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SNS에 서평을 올렸거든요. 김남국 전 의원은 이 시국에 독후감 소감을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예정된 민주당 장외 집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와서 함께 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들어올 때만 민주당이나 당원들이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이 힘들 때도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나도 오빠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텔레그램 대화에 등장한 오빠를 두고 이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선거할 때는 오빠 많습니다. 오빠만 믿어요. 언니만 믿어요. 선거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김건희 여사도 이 명태균 씨를 이런 과정에서 만난 거라고 두둔한 겁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아닙니까? 운영위에서 만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지지율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에 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자 천하람 의원 지지율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식으로 그때 쫓아내기 직전인 이준석 당대표를 거론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마십시오. 국민들한테 눈속임하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겁니다.
정진석 실장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바로 개혁신당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바로 반박했습니다. 이 천하람 대표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경남 한 사찰에서 명태균 씨와 새벽에 홍매화를 심은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비서실 사찰에 가서 홍매화 심었잖아요.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국민 앞에 잘못한 거는 제대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장난하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개혁신당 지금 국정감사 하시는 겁니까? 정말 치열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검찰 뻔뻔, 쌍방울 뻔. 지금 이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관련 얘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SNS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젯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앞 연어식당에서 지난해 5월 29일 49,100원이 결제됐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네. 쌍방울 대북 송금의 공모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에서 연어회 술파티를 열어서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수원지검에 출정해 조사를 받던 시각 수원지검 앞에 위치한 연어식당에서 쌍방울 법인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회를 사줬다, 아니다, 공방이 철회했었는데 실제 결제 내역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거짓 알리바이 게임을 그만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진우 의원은 연어 술파티 때문에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 우긴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연어 파티는 5월이 아니라 6월에 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시점이 엇갈려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치렀고 거의 다 사망, 단 한 명만 생존했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여기서 살아남았다고 추정되는 인물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쿠르스크 교전의 유일한 북한군 생존자라고, 또한 러시아가 자신들에겐 아무런 무기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 전체에 붕대를 감은 남성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붕대는 피와 고름 등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저는 시체를 제수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이 공개한 2분 7초 분량의 동영상입니다. 부상으로 힘겹게 말하는 남성의 발음을 자세히 들어보면 북한 억양이 묻어납니다. 이 남성은 러시아군이 북한군은 전선에 참여할 일이 없다고 거짓말했다며 분노했습니다. 러시아들은 공격 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희에게 항상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40명의 부대원 모두 사망했다는 겁니다. 다만 영상 촬영 시간과 장소가 공개되지 않아 해당 인물이 실제 교전에서 살아남은 북한군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채널에서 공개한 다른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말을 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심리전을 위한 가짜 영상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렇게 북한군 영상까지 돌고 있는 가운데 방금 북한 최선희 외무상과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러 간 군사적 긴밀한 접촉이 안보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언급을 내놔서 사실상 파병을 인정할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도 파병이 이루어졌고 전투 배치는 아직이라는 입장입니다. 전선에는 북한군 8,000명이 배치됐고 드론 운용을 포함한 현대전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파악한 북한군 파병 규모가 공개됐습니다. There are some 10,000 North Korean soldiers in total in Russia. And the most recent information indicates that as many as 8,000 of those North Korean forces have been deployed to the Kursk region. SNS에 도는 내용과 달리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장 투입은 아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Now, we've not yet seen these soldiers deploy into combat against Ukraine's forces, but we expect that these North Korean soldiers will join the fight in artillery operations,
UAV operations and basic infantry operations, including trench clearing. 하지만 작전 교육을 받은 만큼 조만간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미국과 비슷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도 외국군 파병을 받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젤렌스키는 선을 그었습니다. We can't, mention it. It can destroy all other support, and we can't risk to lose those support which we already have. 다만 북한군이 코앞에 있는 만큼 방어용 무기와 사거리 제한 해제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한편 북한은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면서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화성 19형, 최종 완결판 ICBM이라고 설명했는데 북한 ICBM 가운데 가장 크고 파괴력도 더 향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용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퀴가 22개인 11축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이 발사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 차량에서 발사한 화성 19형은 북한의 ICBM 가운데 가장 큽니다. 화성 17형 23m, 화성 18형 20m 정도인데 화성 19형은 28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크기가 커지는 경우 사거리가 길어지고 탄두 중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발표한 정점 고도와 비행 시간 모두 역대 ICBM 시험 발사 최고치입니다.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 무기 체계는 제1의 핵심 주력 수단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화성 18형으로도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중량을 80톤 이상으로 키워 파괴력을 키우는데 개발의 방점이 찍힌 걸로 보입니다. 탄두 탑재부가 뾰족한 화성 18형과는 달리 뭉툭하고 더 커져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형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화성 19형 형상은 러시아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막과 유사합니다. 최대 10개에서 16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다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화성 19형이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워 기동성이 떨어지는 만큼 실전용이 아닌 선전용 미사일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화성 19형의 시험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 11살의 딸 주혜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주혜의 후계자로서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김주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의도된 행보로 해석됩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셋, 둘, 하나, 발사. 굉음과 함께 붉은 화염을 뿜어내는 미사일이 하늘을 향해 발사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발사 결과를 웃으며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딸 주혜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간 열병식을 포함한 주요 국가 행사에 참석하곤 했는데 핵심 사업인 ICBM 발사 현장에도 모습을 보이며 후계자 입지를 다지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핵 미사일이 백도 혈통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보장한다는 선전의 활동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최근 국정원은 주혜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여성 지도자가 없었다는 점과 공개되지 않은 아들이 존재해 후계자가 아닐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는 올해 대선에서 19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핵심주로 여기서 이겨야 대통령이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트럼프 후보가 이틀 연속 이 펜실베이니아에서의 선거 사기, 그러니까 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을 대비한 밑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 인접주인 뉴멕시코를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난하며 자신을 국경 문제 해결사로 강조하더니 갑자기 투표 조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I'm only here for one reason. They all said, don't come. I said, why?
you can't win New Mexico. I said, look, your votes are rigged. We can win New Mexico. We can win New Mexico.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에 펜실베이니아에서 엄청난 부정이 벌어지는 것을 잡았다며 투표 조작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를 놓고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질 경우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패배를 뒤집기 위한 포석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는 여론조사 때마다 승패가 바뀔 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승부처입니다. 또 다른 경합주 애리조나를 찾은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의 권리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신은 여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트럼프 후보가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e does not believe women should have the agency and authority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bodies.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모두 마지막까지 경합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대선을 지켜보는 중국의 심경은 복잡합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그 누가 되더라도 중국 때리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나마 두 후보에게 있어 차이점은 대만 문제인데 중국으로선 최악보다는 차악의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연회장이 700명의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의 75주년 국경절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워싱턴의 유력 인사들입니다. Do wish to reiterate our very best and warmest wishes to the peopl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겉으로는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압박 일변도의 대중 정책을 10년 가까이 고수하고 있는데 중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경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과격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중국 억제를 통해 무역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목표만은 해리스 부통령도 똑같습니다.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America, not China, wins the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I'm going to put a 100, 200, 2,000% tariff. They're not going to sell one car into the United States. 다만 현 정부와 정책적 연속성을 가질 해리스에 비해 예측 불허 정책을 꺼내들 트럼프를 더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대만 문제에 대해선 해리스는 기존처럼 대만을 확실하게 미국 우산 속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는 모호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만 보장한다면 대만 문제에선 한 발 뒤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만만 놓고 보면 트럼프 쪽이 더 구미가 당길 수 있는 겁니다. 回顾历史来看的话，可以发现一个基本的事实，就是美国之所以不断强化和台湾的实质关系，它所着眼的只是美国自身的利益。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지는 지금 베이징을 에워싼 이 스모그처럼 안개 속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향후 움직임에 맞춰 대미 전략을 짤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미국의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재조명받는 곡이 있죠. 가수 윤수일이 42년 전에 발표한 같은 제목의 히트곡 아파트입니다. 후배 덕분에 재건축에 성공했다는 우스갯소리를 듣는 대선배는 언제 밥 한 번 사고 싶다며 껄껄 웃었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국 빌보드 핫백에 8위로 진입하면서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는 로제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42년 전 발표된 가수 윤수일의 원조 아파트도 덩달아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윤수일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며 했다며 또는 재개발한다며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아니면은 아파트 2를 발표를 했나? 이런 질문들도 합니다. 젊은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윤수일과 로제, 신구축 아파트의 멜로디를 합쳐 만든 믹싱곡도 등장했습니다.
꾸준히 공연을 하며 왕성한 가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윤수일은 최근 들어 부쩍 공연장에 젊은 팬들이 늘었다며 인기를 실감한다고 말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흘러왔잖아요. 그래 잊혀질만한데 다시 이렇게 재조명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참 제가 운 좋은 가수의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젠가 로제를 만나면 가수 선배로서 밥을 사고 싶다고 말한 윤수일은 40년 전처럼 전 세대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입니다. 저도 세상을 이제 많이 좀 살아왔잖아요.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은 저의 그 음악적, 락적인 요소를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송파구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식당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일 전에는 길을 건너던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 이 두 사건 운전자 모두 70대였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하더니 인도를 넘어 식당 외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길을 걷던 여성 등 시민들이 가까스로 차량을 피하면서 큰 화는 면했지만 시설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서울 송파동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 충격음이 상당히 컸죠. 타이어는 터져서 빠져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에어백은 문이 열렸을 때 다 터져 나와 있었고 반대 차선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넘어온 차량은 병원 외벽과 담벼락을 충격한 뒤 주차관리소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인 70대 여성은 사고 당시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문정동에서도 70대 남성이 몰던 화물차가 길을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물어가서 어디다 졌나 보더라고. 많이 들렸고 목걸이에 기부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고를 당한 70대 미국인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돼지를 싣고 가던 트럭이 넘어지면서 수십 마리의 돼지가 고속도로로 탈출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돼지들을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 가운데 절반을 수십 마리의 돼지가 점령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밧줄로 묶어 어떻게든 옮겨보려 용을 써보지만 육중한 돼지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북 고령군 광주대구 고속도로 동고령 요금소 인근에서 돼지를 싣고 가던 4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화물차에 실려있던 돼지 80마리 가운데 절반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요금소 주변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돼지가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가축 운반차가 이거 전도돼가지고 돼지도 그렇게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 등은 사료를 뿌려 돼지들을 달랜 뒤 고속도로 중앙으로 몰아서 급히 수배한 다른 화물차에 다시 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속도로는 한 차로로만 통행이 제한되면서 고령군 일대는 1시간 동안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빗길에 커브를 돌다 넘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서울 주택가에선 30대 남성이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이 밀집한 골목 안으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들어옵니다. 도착한 경찰이 황급히 주택 안으로 뛰어가고 골목 앞은 웅성이 있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난달 31일 저녁 8시 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30대 남성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사흘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자 술 먹고 행패 부렸다고 빨리 약 먹고 안 되겠다고 대리미를 벽에다 깨트려버린 거야.
A씨는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3일 넘게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경찰에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버지가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를 괴롭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한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7년과 2021년에 A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이 무효라고 선언한 이후 교육청과 전교조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엔 충돌로도 이어졌는데 충돌한 장소가 하필이면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던 학교였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방적인 단협하기 신경호 교육감 강력 규탄한다. 규탄한다. 전교조 조합원 10여 명이 수험생 격려차 학교를 방문한 신경호 강원교육감을 막아섰습니다. 교육감님 면담 좀 부탁드립니다. 면담 부탁드립니다.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를 뚫고 복도로 나선 신교육감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교육감은 5분 정도 정신을 잃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 3명도 함께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학교에는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30명 정도가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교육청과 전교조는 서로 내탓만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물리적 행위로 일어난 사고임을 밝힙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도교육청의 간부를 밀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이들이 부딪힌 건 지난달 말 강원교육청이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이 효력을 상실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학력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을 두고 전교조와 1년 넘게 교섭을 벌이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강원교육청은 며칠 전 단협의 효력 상실을 선언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우리나라에 상륙하지는 않지만 많은 수증기를 끌고 온 탓에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겨울 추위가 들이닥칠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이 추위가 지나면 단풍 색깔은 훨씬 더 선명해질 거라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색으로 변한 개천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빗줄기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들립니다. 도심 하천이 범람해 사람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고 비바람을 못 이긴 나무는 도로를 덮쳤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주의 하루 강수량은 149.3mm로 101년 만에 가장 많은 11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제주 산간인 진달래밭에는 201mm의 폭우가 쏟아져 장마철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최고 80mm 이상, 제주는 최고 25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몰고 온 수증기가 남부지방 일대에 많은 비를 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저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통과하며 남부지방은 2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그치고 나면 전형적인 서구 동저형 기압 배치가 되면서 찬바람이 불어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특히 입동 하루 전날인 6일엔 서울이 3도, 춘천은 0도, 파주는 영하 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내려간 덕분에 나뭇잎의 색깔은 더욱 짙어져 단풍이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새 삶을 살게 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썼지만 법원은 범행이 집요하고 잔혹하고 또 치밀하게까지 했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박학선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사무실로 찾아가 13초 만에 벌인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곧바로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만 사용하면서 도주한 박 씨는 범행 1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 저지른 거 맞으십니까?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불러갖고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집요하고 잔혹한 데다 치밀하게 도주한 점 등을 이유로 계획된 살인이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형보다는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이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 가능한 건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부심이 된다면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죠. 박 씨는 선고를 앞두고 새 삶을 살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내고 전 재산을 유족들에게 주겠다고도 밝혔는데 이어질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브로커의 돈이 신용대 의원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오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전 대표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에게 민원 해결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환경오염을 우려한 시민단체의 민원 등으로 총 사업비만 4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차질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책도 무거워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의 돈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민원 해결을 대가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이러한 배경입니다.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 수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신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서울의 한 한과 업체가 해외 주문을 받고 2,000개의 한과를 만들었다가 팔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문자는 대량 주문을 할 테니 운송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업체 측의 의심을 받자 곧바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9개월 차 한과점 대표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을 필리핀 국제학교의 한국어 교사라고 소개한 한 남성으로부터 배송 주문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을 보낼 테니 약과 8,000개를 서둘러 현지로 보내달란 거였습니다. A씨와 어머니 두 사람이 2주 동안 만들어야 하는 양이었습니다. 해외 송금이니까 이제 그 입금이 실제 되는 것이 한 3일에서 4일 걸린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저희가 제조를 시작한 거였는데. 그런데 일주일 뒤 주문자는 느닷없이 운송료 명목으로 37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식품 수입을 하면 관세만 500만 원이 나오니 면세가 되는 후원품으로 항목을 변경하고 A씨가 후원자로서 운송료를 내달란 거였습니다. 수상함을 눈치챈 A씨가 꼬치꼬치 캐묻자 주문자는 곧바로 잠적했습니다. 필리핀에 보내기 위해 만든 약과들입니다. 이미 2,000개, 500만 원어치나 만들었지만 처치 곤란이 되면서 다른 작업조차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신원을 확인하라며 주문자가 보낸 학교 인증서의 QR코드 역시 가짜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는데 협력 업체도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저희가 취소가 된 거니까 저희가 발주했던 분들도 이제 줄줄이 이제 취소가 되는 상황인 거죠. 거래 조건을 수시로 바꾸거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나에게 좀 먼저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무역 사기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해외 주문 빙자 사기 피해가 속속 접수되면서 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요즘 단풍 보러 등산하는 분들 많죠. 이 낙엽이 보기에는 좋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습기를 머금어 미끄럽기도 하고 낙엽 때문에 지형을 읽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하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신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단풍을 보러 산을 찾았던 30대 여성은 발목이 삐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괜찮겠다 싶었는데 얼음찜질하고 좀 휴식을 취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붓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산행 땐 주로 하산 중 넘어져 다치는데 보통 무릎은 바깥쪽으로, 발목은 안쪽으로 돌면서 꺾입니다.
가볍겐 관절이 삐는 걸로 끝나지만 인대나 연골이 손상될 경우 방치 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을엔 낙엽 때문에 지형을 파악하기 어려워 위험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통계상 산악사고는 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인지를 알면 그 인대가 자동적으로 딱 거기에 맞게 힘을 줘서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일단 평지로 생각을 하고 걷다가 무릎이 쑥 빠지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무릎이 탁 꺾이면서 안전한 산행을 위해선 시선을 지면에 집중하고 하산 시 스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의료진들은 테이핑을 하거나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관절의 움직임을 좀 더 안정적으로 제한을 해주고 또 하중도 좀 분산을 시켜주기 때문에 또 자신의 연령과 체력에 맞게 등산 거리와 높이를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11월이 되자마자 유통가는 소비 심리 반등을 노리며 바빠졌습니다. 백화점은 고객을 모으기 위해 벌써 그러니까 아직 2달 가까이나 남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고 마트는 대규모 할인으로 소비자답기에 나섰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불이 켜지자 사람들은 미리 찾아온 크리스마스를 담기 위해 연신 셔터를 누릅니다. 천장에 열기구가 두둥실 떠다니는 이곳은 놀이동산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마치 유럽 어느 마을의 서커스장에 들어온 것처럼 코끼리는 북을 치고 곰은 묘기를 부리고 있는데요. 아직 2달가량 남았지만 이곳은 이미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른 백화점은 농구장 3개만한 초대형 화면 속 영상을 선보였는데 백화점 전체가 산타클로스가 달리는 하늘로 바뀐 듯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곳은 뉴욕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극장가처럼 변신했고 화려한 네온 사인이 퇴근길 직장인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직 멀었지만 최근 위축된 소비 심리에 백화점들은 여느 때보다 더 크고 화려한 장식으로 고객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아기랑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인데 백화점에서 이렇게 미리 해줘서 더 떨리고 더 좋고 그런 거. 백화점이 화려함으로 눈길을 끈다면 대형마트는 가격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1년 중 가장 큰 할인 행사를 개최했는데 문을 열기 전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선뜻 집어들기 어려웠던 한우와 살아있는 대게의 반값 세일은 소비자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한우도 사러 왔고 계란도 사러 왔고 간만에 이게 반값으로 하는지라 한가득 좀 담아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이달은 코리안 세일 페스타, 블랙 프라이데이 등 국내외의 대규모 할인 행사도 열리는 만큼 불경기 속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대출금리는 내려가기는커녕 올라가고 있죠.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제어 탓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발빠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대 금리차가 크면 은행은 신나죠.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은행권을 비판했지만 예적금 금리는 오늘도 또 내려갔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은행은 오늘부터 각종 예적금 상품의 기본 금리를 0.05에서 0.2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지난달 23일 각각 예적금 금리를 0.2%포인트, 0.25에서 0.55%포인트 낮추는 등 시중은행이 본격적으로 수신상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입니다. 5대 은행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말 하단이 4%에 육박하고 상단도 6%가 넘었는데 가계대출 억제가 시작된 9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며 수요가 쏠린 신용대출은 하단이 이미 4%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았을 때 너무 높은 이자를 받는 거는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고 맡기고 다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절충해서 은행에서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예대 금리차는 8월부터 급격히 늘어나 0.7%포인트를 넘었고 시중은행들은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은행들은 이자를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고 그리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뭐 일부에서 성과급 주고 뭐 이런 어떤 행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혁신보단 손쉬운 예대마진으로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면서도 친인척 부정대출과 횡령이 잇따른 것에 대해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온 짜파구리가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BTS 정국이 불닭볶음면을 끓여 먹자 전 세계 팬들이 너도나도 그 레시피를 찾는 등 한국 라면의 인기가 그야말로 치솟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경우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라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K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라면 수출액은 역대 최고를 넘어섰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멕시코 시내의 한 라면 가게입니다. 직접 라면을 끓일 수 있어 MZ세대의 인기인데 최근 멕시코 내 매장 수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도 라면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해장 음식으로 그거 라면을 찾는지 이해가 돼요. 이제 이탈리아 친구인데 집에서 일단 라면은 다 빛이 되어 있어요. 올해 10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10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늘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 9억 5천만 달러를 10달 만에 넘긴 겁니다. 라면 수출액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올해 최종 수출액은 12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출의 여세를 더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바이어를 발굴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도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뿐 아니라 K푸드도 수출 효자로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김도영이 프리미어 12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호랑이 기운으로 대표팀의 정상 도전도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타이거즈의 붉은 유니폼이 아닌 대표팀의 검푸른 유니폼을 입은 김도영이 힘차게 배트를 돌립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뒤 쉴 새 없이 프리미어 12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겁니다. 김도영은 시즌 38홈런 40도루로 전인미다베이 30-30 클럽에 가입하며 너 땀시 살아야란 응원 문구와 함께 KBO의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KBO 최고 타자의 시선은 프리미어 12 우승으로 향합니다. 소속팀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어서 제가 열심히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미완의대기였던 지난해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 나섰던 김도영.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루에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는 투혼을 발휘하다 엄지손가락을 다쳤고 대표팀도 준우승에 그치며 아쉬운 기억만 남겼습니다. 프로 첫 우승을 맛본 올해는 기필코 대표팀에서도 우승 맛을 보겠다는 각오입니다. 작년 같은 실수는 일단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에 대한 믿음도 있으니까 잘할 자신 있습니다. 김도영을 붙박이 3루수 3번 타자로 공헌하며 신뢰를 보낸 류중일 감독도 애정어린 농담으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선수가 홈런도 많이 치고 도루도 많이 하고 좀 아쉬운 건 아까 이야기 나눴지만 실책이 너무 많아요. 내년에는 한 자릿수로 좀 줄여서. 다시 한번 스파이크끈을 조여매는 김도영과 함께 대표팀은 오늘과 내일 고척돔에서 쿠바와 평가전을 갖고 프리미어 12 우승을 향한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21호 태풍 콩레이는 내일 새벽 무렵 상하이 남동쪽 해상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제주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250mm 이상이 추가로 더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 따라서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제주도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쳐도 내일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중부지방은 서울과 대전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부산이 22도, 광주는 24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8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나면 날이 급격히 추워질 텐데요. 입동인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